오늘은 북한으로 간 한글학자 이국노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남 의령 출신이고 마산 창신학교를 졸업한 이국노 선생은 김명시 장군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기 전에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정신과 생명이 있을진데 그 민족은 영원 불멸할 것이며 또한 행복도 필연적일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이국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영화 말모이는 이제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다가 탄압당한 조선어학회 사건을 모티브로 학교에서 우리말이 사라지고 또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는데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그 조선어학회의 눈물 겪고 아름다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속 인물인 유정화는 그 조선어학회 대표 간사장이었던 이국노 선생님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사투리를 모아갖고 그 가운데 표준말을 골라 학정 짓는 작업을 이제 진두지휘한 인물이 이국노 선생님이었고 16만 어휘를 뜻풀이한 조선말 큰 사전을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골말 캐기 잡책이라고 이게 어떻게 하면 사투리를 모으는데 이 과정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군들 오늘 이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제군들에게 이 과제를 주겠네. 이건 과제라기보다 그동안 제군들을 가르쳐온 사람으로 마지막 부탁이네. 말은 그 속에 어를 담고 있네. 시골 말은 우리 조선 삼천리 시골 선조들의 어리 소중히 담긴 소중한 유산이네. 조선 말글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운동이 고조되는 이때 조선 각지의 시국말을 케어, 모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골 말은 꼭 소리 나는 대로만 적을 것이다. 말본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도무지 상관하지 아니하면 또 좋다. 고드름을 고드렘이라고 부르면 그대로 적어라. 고양이를 고냉이라고 하면 그렇게 적고 말벌을 바드레라고 하면 그렇게 적어라. 왜냐하면 시골말 속에 전국에 있는 생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말을 케어 모으되 그대로 살려고 자르거나 뽑지 마라. 그대로 살려내는 일은 여러 가지 뜻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조선의 말들이 이렇게 살아 일어나면 우리 안에 조선이 늘 살아 숨쉬게 될 것이네. 이게 바로 이제 말모의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신인지 보여줬는데 저는 이 말모의 운동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이 다 담겨 있는 말과 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민주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죠. 표준어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면 강아지 같은 경우도 강아지, 강생이 이런 게 있으면 또 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개새끼라고 그러면 이 선생님은 개새끼라고 이 사람은 강아지라고 하고 그 중에서 표준말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도 저는 아주 민주적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국노 선생님 생가를 갖다가 몇 번 가봤었는데 아주 시골입니다. 아주 골짜기예요. 근데 그곳까지 그 대한매일신보가 이렇게 배달이 됐었대요. 그래서 그 선배들하고 마을 선배들을 통해서 1905년도에 을산극약이 체결됐다든지 아니면 1910년도 한일 병합이 됐다든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울분에 차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런 나라가 망의 처지에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시골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가출을 감행합니다. 맨 처음에 한양으로 가려고 하다가 한양에 큰형님한테 붙들려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간 곳이 어디냐면 마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학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은당 같은 거 이런 거 팔고 또 의령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산에서 여관 같은 거 하면 거기에서 이제 말죽 끓이고 이러면서 이제 고학으로 창신학교를 다녔나 봐요. 근데 이국노 선생님이 이제 그때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때 창신학교가 호주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호주인 선교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낙동강변 쪽으로 소풍을 갔었는데 나라가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용감한 조선 젊은이들이 없어서다. 만약에 니네들이 용감한 조선 젊은이라면 이 낙동강변에 발로 물을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뛰어들었대요. 그래서 이국노 선생님의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물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지었던 그 호는 고루예요, 고루.
고로 모두 다 잘 살자. 그러니까 이국노 선생님의 생각이 어떤 삶이 어땠는지 이름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불가 고루라고 하는. 그리고 이국노 선생님이 이제 1910년도에 잠시 이제 창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독립군이 되겠다고 서간도로 떠납니다. 그래서 거의 여비도 없이 그냥 서간도로 가서 그 당시 그 이혜영 선생님이 경영하던 신흥무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윤세복 선생님이 이제 또 독립군들을 육성하는 동창학교라고 하는 데서 교사로서도 활동하고, 그리고 이진용 홍범도 그 장군이 이렇게 하고 있던 포수단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하고, 1910년대는 거의 중국에서 이제 정말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가다가 중국에 있는 그 지주집에 가고 이제 머슴 같은 거 하면서 3년을 그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 그 1910년대 중국이라는 곳은 일본만 없었을 뿐이지 마적들도 있고 심지어는 백의군단한테도 쫓기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 하도 공부에 대한 열망들이 강하다는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상해로 가갖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도중에 그 당시 이동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동희 선생님이 이제 그 극동 피아방 민족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자유시 참변이 있어갖고 이게 바로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독일로 이렇게 삥 돌아서 대륙으로 돌아서 가야 될 때 이국노 선생님이 이동희 선생님의 그 경호원으로 또 독일어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희 선생님은 유학을 알선해 주게 되고 또 이국노 선생님은 이동희 선생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그래서 1922년도에 이제 독일에 가게 됩니다. 독일에 가게 돼서 독일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학 철학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922년도에 입학해서 2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음성학이라든지 그 인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국노 선생님은 도대체 그렇게 가난한데 그가 어떻게 유학할 수 있게 됐냐면요. 이국노 선생님한테 이우식이라고 하는 후원자가 있었어요. 이우식 선생님은 1891년에서 1960년도, 1891년에 태어나서 196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조선어학회 재정위원장, 그 다음에 조선어 대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그 베를린 대학 유학할 때도 학비와 생활비 등을 갖다가 8,890원을 지원했다고 이제 이국노 선생님이 적었어요. 이렇게 이국노 선생님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었던 데에선 최대 공헌자는 바로 그 이동희 선생님과의 인연과 그 다음에 이우식 선생님과의 그 인연이었어요. 이우식 선생님은 해방 후에 우리 남한에 남아 있었는데 분단된 조국에서는 어떤 직도 맡지 않겠다고 해서 간직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간직에 나가라고 그랬었는데 하지 않았었고요. 또 우리 마산에서는 원동무역이라든지 옛날에 마산에 살았던 집이 지금 카페로 이제 창동에 있기도 합니다. 이우식 선생님은. 이우식 선생님과의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국노 선생님은 그냥 유학 갔을 때도 항일운동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1922년도 8월 베를린 대학에 철학과 입학하고 나서 그 23년도에서는 그 독일에 있는 제독 교포들하고 제독 한인대회를 열어갔고요. 일제 만행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 대한 일제 포갑 정치라는 글을 영어로 독일어로 작성하고요. 또 1924년에는 이제 조선의 독립운동과 일본의 침략 정치를 저술해갖고 그 일제 강압적인 그
정책을 비판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홍보합니다. 강우규라든지 박지혁이라든지 의열단의 활동에 대해서 집중 부각시켜갖고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제 1927년도에는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 피압방 민족대회 조선 대표 단장으로 참여해갖고 압록강 흐른다 쓰셨던 이미륵 선생, 김범린, 항우일, 허언 등과 함께 일제 식민지 지배를 성토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 조선 독립투쟁을 발간해갖고 일제의 그 경제 수탈 정책을 폭로하고 일제에 저항한 독립투쟁을 널리 알렸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있는 동안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조선어 강좌를 개설합니다. 3년간 유럽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는데요. 그 당시 그 조선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네는 그대 나라는 사전이 없는가? 왜 막 그 책마다 띄어쓰기나 이런 맞춤법들이 다 틀리는가?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자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조선에 가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하게 되죠. 이국노 스님은 또 그 조선어 사전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됐던 것이 표준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지역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예를 갖다 자기가 저쪽 만주를 갈 때 함경도에서 고추장을 갖다가 원했었는데 고추장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댕가지장을 하게 사람들이 말을 해야 하는 걸 보면서 조선어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공간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공적 공간에서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말을 하더라도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냐.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것은 통일된 맞춤법과 표준어다. 아무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한다면 함께 힘을 합할 수도 없고 연대할 수도 없다. 그래서 조선의 자유를 위해서는 조선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국노 스님이 그러기 전부터 실제로는 우리 조선어 말모이라고 하는 그건 주시경 선생님에 의해서 납니다. 주시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나면 우리 말과 글도 빼앗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말과 글에 우리 민족의 모든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했었는데 이 주시경 선생님이 1914년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흐지부지 말모이 사전 판찬이 흐지부지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바로 이제 이국노 선생님은 1920년대 유럽에 있으면서 말과 글의 중요성을 아주 실감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모국어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에 막로부터 침탈당하고 있던 폴란드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조선어 강좌를 들었던 그 외국 학생들이 그러는 거야. 너네들도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 너네 말과 글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내가 조선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 말과 글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928년도에 귀국길에 미국에 들러서 미국에 나는 코리안 딕셔너리를 만들러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미국의 동포들 앞에서 이제 언어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모국어가 그 민족성이 됩니다. 모국어를 잃어버리면 나라는 민족성을 잃게 됩니다. 그 모국어가 민족의 고유성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첫째, 이제 실제 방법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국어산전을 편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한문을 섞어 쓰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말대로 우리 글을 씁시다. 우리 말대로 우리 글을 씁시다. 네 번째로 우리 글을 가로로 쓰자. 우리 글이 가로로 쓰게 된 데는 이 이국노 선생님의 역할들이 엄청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국노 선생님은 1948년도 5월에 남북 재반 단체들 연석회 김구 선생님이 갔었을 때 분단을 막기 위해서 갔었을 때 그때 가셔갖고 북한에 체류하게 됩니다. 이국노 선생님은 실제로 아까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동안에도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때 이승만의 위임 통치론에 대해서 엄청 비판하셨어요. 근데 이국노 선생님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문학자 문의를 나는 문사라고 생각한다. 자기의 타고난 재질을 발휘하여 민중에게 정신의 양식을 주고 아름다운 생활을 지도하려면 옳고 그른 것을 헤아리는 눈이 있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정의감이 세야 한다. 무사도 정의감은 불의를 볼 때 서릿빛이 나는 칼날을 빼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는 것 같다. 문사의 정의감은 불의를 볼 때 붓끝을 빼어들고 필주를 아끼지 않아야 비로소 문사의 기질을 할 수 있다. 정의감이 없는 문사는 정의감이 없는 무사보다 더 더럽다. 이국노 선생님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의 지식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춘의 세상만사는 여기까지입니다.